반갑습니다. 오늘 제 11차 통일연구원 원래 토론회입니다. 저희가 원래 내부에서는 이제 원래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연구실이 주로 이제 이 원래 토론을 진행해 왔고요. 이번에 이제 외부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이 원래 토론회를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외부로 공개되는 형식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웹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는 과정에 원래 토론회 하면 너무 밋밋하고 너무 고답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뉴웨이브란 소위 이제 새물결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타이틀명을 조금 새롭게 좀 정비를 했습니다. 뭐 뉴웨이브라는 거는 어떻든 새로운 어떤 시도들 그리고 새로운 연구들을 통일연구원이 좀 더 주도적으로 소개하고 그 쟁점을 발굴해내는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약간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박사 논문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뭐 기존의 기성 연구자더라도 그 쟁점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북한이나 통일 또 평화 연구가 지나치게 이제 정책 연구 중심으로 이제 치우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학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을 모색하는 공간 그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통일연구원이 좀 더 선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 원래 토론을 외부에 이제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발표자죠. 원래 토론의 발표자로 우리 김태윤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태윤 박사님은 지금 현재 이제 역사문제연구소에 계시지만 최근에 아주 최근에 2022년 2월이네요. 2월로 이제 이 학위 논문의 날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변화 연구입니다. 1937년부터 1960년 그 시기도 상당히 이제 이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셨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풋풋하면서 따뜻한 그 기운이 도는 그런 논문이고요. 또 그냥 단순히 최근에 나왔다는 논문 이상으로 이 학위 논문이 상당히 어, 북한 도시 연구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 전반에 있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오늘 원래 토론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모시게 됐고 그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평양을 바라보는 기존의 학술적인 관점 또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평양이 매우 특수한 어떤 사회주의 도시로서의 어떤 특수성론 안에 굉장히 갇혀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너무 그것을 당연시 해왔고요. 그래서 평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방 이후에 북한 사회주의 건설 이후로 대부분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건설된 뭔가 사회주의 도시라는 이미지 이것이 지나치게 너무 과잉돼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고 평양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레이어들이 쌓이고 그것이 상당한 아상블라주를 이룰 때 어떤 도시성이 발현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면은 평양도 과연 사회주의 도시라는 특수성 안에서만 봐야 되느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태윤 박사님의 박사 논문은 뭔가 우리를 새롭게 좀 다시 한번 평양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것을 역사학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료를 발굴을 해내고 그 사료를 통해서 보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기원이 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1937년이라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 설정인데 이 시기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평양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예 논문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장기사적 관점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해방 전까지 거슬러 가면서 평양이 도대체 지금의 어떤 근대적 도시로서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기원하는가라는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연구의 어떤 일반적인 방법론 차원에서도 특수성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와 요인들이 결합된 하나의 실체로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논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박사학위 논문 전체를 다 소개하는 그런 자리로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요. 아마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평양의 사회주의 건설 신화 다시 보기입니다. 그래서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사회주의적인 도시계획이 그냥 바로 그 이식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계획 자체에도 정치적 과정과 여러 과정들이 결합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굴절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잘 담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이제 서설이 길게 이제 많은 그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태훈 박사님이 직접 이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진행 형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원래 했던 형식대로 한 뭐 시간을 크게 제약하진 않지만 25분 정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전공 분야의 어떤 문제식에 토대해서 김태훈 박사님과 토론,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관점으로 그 오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그 박사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외부에서도 아마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시고 그 의문이 나신 부분이라든가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 오픈된 이 창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 그 댓글이죠. 여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발표하시는 김태현 박사님과 함께 같이 토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김태현 박사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잠깐 뭐 간단한 인사해 주시고 한 25분여 정도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태현 박사님. 네, 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PPT를 공유하면서 저의 소개와 인사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민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학위를 했고,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그 사학과의 학위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통일연구원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홍민 선생님께서 되게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937년부터 1960년까지의 평양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년이라는 북한 연구에 있어서는 애매한 시기 설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할 발표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에서 서울연구가 그러하듯이 북한 도시연구에서 평양의 위상은 한 도시의 사례적 연구적 측면과는 달리 대표성을 띠는 도시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북한 도시나 평양 연구의 주요 성과들은 대체로 북한이 건국된 이후 사회주의 도시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역사 분야에서도 일제시대의 영역과 이제 일제시대의 영역에서의 평양 연구와 해방 이후의 평양 연구가 연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주의 도시론적 관점에서 북한 사회 내부의 특수성론을 부각시키는 논지를 가진 연구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강조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신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해방 이후 북한이 조성한 평양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새롭게 재편되었다고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평양이 초토화되었고,
그래서 백지화된 도시 위에 새롭게 도시계획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논의는 완파된 평양이라는 신화의 연장선상에서 전후 재건 시 평양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건설하였다는 해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전제 모두 사회주의 도시 이꼬르 평양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고 현재 학계에서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두 가지 신화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수용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한국 전쟁을 기준으로 시공간을 단절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사건은 북한 사료에서도 단절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방의 경우에는 식민지와 탈식민의 경계로, 그리고 한국 전쟁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과 후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필연적으로 단절성이 있으면 연속성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도시공간이라는 역사가 만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쌓이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속성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각 시대마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어떤 것을 남기고 지우는지, 그리고 공간에 남겨진 기억을 무엇으로 다시 덮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간을 장악한 권력 주체들의 고민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근대 도시계획의 결과는 해방 이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유산을 남겨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신화를 제고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평양의 공간 구조와 도시 정체성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이 사회주의 도시라는 결과론적 해석은 잠시 유보해 둔 채로 공간과 통치 권력 그리고 시대 상황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평양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발표보다 나은 진행을 위해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활용한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선행 연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저는 일제시기 자료와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 노획문서 등을 활용하였는데요. 일제시기 자료는 크게 총독부에서 간행한 간행물들과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시가지 계획문서, 신문 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노획문서가 소장되어 있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노획문서와 한국전쟁 시기 미 공군 폭격과 관련된 사진과 문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자료의 경우에는 북한 자료 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노동신문 자료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고, 다만 이제 건축과 관련된 자료는 국내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논문에 활용한 대부분의 자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레닌 도서관에 방문하여 수집을 하였습니다. 주로 40년대에서 50년대 현재 한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단행본류와 결호가 많은 북한 건축 관련 잡지들을 이곳에서 수집을 하였는데요. 주로 활용된 자료는 이 건축가 동맹에서 만든 기관지인 건축가 건설이라는 잡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뭐 건설자라든지 노동자 신문 등의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여러 기관지들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성과를 검토할 텐데요. 사회주의 도시는 과연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사회주의 도시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랜 쟁점입니다. 냉전 시기부터 탈냉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이 질문의 응답의 공통점은 도대체 사회주의 도시의 특수성이 무엇이고 그 특수성은 존재하는가라는 것으로 모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특수성을 규정하는 범주와 방법론이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떠한 함의를 만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실상 사회주의 도시와 도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10대 강령이나 엥겔스의 그 자본주의 도시 비판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내용이 훨씬 더 경제적인 논의가 훨씬 많았고, 엥겔스 또한 자본주의 도시를 비판한 것이지 사회주의 도시 계획에 대한 어떠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가진 해석의 다양성인데요. 이는 사회주의 도시 연구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논의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을 핵심으로 한 공간 이용의 평등이라는 내용으로 평등하지 않았다, 평등했다라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원칙은 존재한다 라는 의미의 연구들은 원칙을 정한 다음에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고, 사회주의 도시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회주의 도시의 존재론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라는 틀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북한사 연구 분야에서는 자료 접근의 한계 때문에 연구 자체가 매우 적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연구가 정치, 경제, 전쟁사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아직까지도 45년에서 50년까지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사 영역에서 연구가 미비한 것과는 반대로 평양 연구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시기, 북한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소련의 도시계획 연구에 대한 접근을 통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의 대표 연구자는 임동우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편향적인 관점으로 평양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을 비판한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사실상 임동우 선생님도 사회주의 도시로서의 평양이 가지는 보편성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였던 게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학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시도되었었는데요. 주로 90년대 후반, 그리고 그동안의 북한 연구가 그 정치, 경제, 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공간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이 가진 공통적인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평양을 사회주의 도시라는 틀 속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시작해서 연구가 사회주의 도시라는 이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북한 학에서 도입한 북한 도시사 연구 방법론은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실론적인 성격이 강해서 역사적 구체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주로 연구가 196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의 여타 도시 연구들이 가진 오랜 역사성을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평양만이 가진 특수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주의 이면에 있는 평양의 특징과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 수도들과의 차이점은 비교적 밝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도시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상이한데요. 하나의 논리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주의 도시 연구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론적 접근 방법과 경험적 접근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과 역사적 과정에 집중하여 평양을 분석했기 때문에 경험적 사회주의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유산이 도시 공간의 형성, 재편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대상 시기는 평양 시가지 계획이 시작되는 1937년부터 사회주의의 이행기, 도시계획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960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 변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한 사건을 첫 번째는 해방, 두 번째는 한국전쟁, 세 번째는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나누었는데요. 해방 같은 경우에는 근대와 현대의 경계로 통치 권력의 변화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공간을 활용하는 양상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두 번째로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폭격으로 인한 파괴를 재건으로 이어지는 변수로 해석하고 미 공군의 폭격을 전쟁 유산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을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도시계획과 강력한 국가 권력이 진행하는 도시계획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세계의 역사의 결절점을 기준으로 평양에 나타나는 연속과 단절의 변주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평양의 공간적 성격이 변화해가는 궤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장절도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장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2장에서는 기존의 평양 연구에서 지배적이었던 사회주의 도시론을 제고하면서 북한의 공식적 역사 서술과는 달리 해방 직후 평양의 도시계획이 인적, 공간적, 사업적 측면에서 식민지기와의 강력한 연속성을 띠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장에서는 근대 도시계획이 평양에 도입되는 1937년 평양 시가지 계획을 기점으로 한국전쟁 이전까지 평양에서 이루어진 도시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성과 비교해보면 평양은 서선 지역의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자체가 매우 좁았고 도시 인프라 또한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내용과 보통강 범람에 의한 홍수 피해, 그리고 부영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지만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평양에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7년 평양 시가지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와 함께 부영역이 확장되면서 도시 인프라와 주택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수용되는 듯 했으나 곧 이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시가지 계획은 지방 국토계획론이 대두되면서 기존에 예정되었던 토지구획 정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 1940년대에 진행된 도시계획은 공업용지 조성과 주택지 경영 사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기 노동력 동원 문제와 예산 문제 등으로 사실상 이 계획 또한 지연되고 완성되지 못한 채로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일제시기 미완으로 끝났던 도시계획들은 새로운 국가 운영 주체였던 북한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평양에 남아있던 식민지 시기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나온 관찬 사료의 서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제 시기와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했던 북한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상징하는 민주라는 수식어를 전면에 내세워 도시정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이 활용했던 식민지 시기의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인적 유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오랜 인텔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과학기술 인력난을 겪고 있던 북한은 과학기술의 중립적인 담론에 기대어서 일제시기 총독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지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간부진으로 임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유산인데요. 일제시기 미완으로 끝났던 계획들을 이제 원 저작권자죠. 이제 총독부라는 원 저작권을 삭제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노동력 동원적인 면에서도 전시 체제기에 활용하였던 노동력 동원 방식과 계획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할 시기에 인민을 위한 민주도시 건설이라는 명목을 크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당장의 인민들의 큰 반발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간 유상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식민지 시기 공간이 가졌던 정치성을 계승하면서도 과거의 흔적을 현재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대체하여 그 지역이 가진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일제시기 평양부청으로 활용된 건물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청사로 활용하였고, 이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청사로 활용한 것과 그 앞에 있는 소개 공지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광장으로 활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던 완파된 평양이라는 사실을 제고하고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폭격을 단절이 아닌 재건으로 이루어지는 전쟁 유산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폭격으로 인한 파괴가 도시재건 방침과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평양의 폭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공강에 남겨진 전쟁 유산의 활용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결과 평양에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던 공간들이 있었고 그 공간들이 한국전쟁 시기 전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파괴가 이루어진 공간에는 새로운 도시 복구 계획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에 이루어진 미 공군의 폭격은 전략 폭격이라는 원칙 하에 진행되었음에도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폭격 원칙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여러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도시 파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쟁 시기에 평양을 분석하는 기준이 되어 기존 연구들이 평양이 완파되었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사회주의 도시로 탄생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평양에 집중해보면 미 공군이 무차별 폭격을 진행했음에도 평양에는 산업시설과 교통시설, 군사시설 근처에 폭격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적었던 본평양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격의 피해가 있지 않았던 곳도 많았습니다. 부산을 임시 수도로 상정한 남한과 달리 북한이 평양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서 전시 도시행정 체제를 유지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양의 비폭격 지역은 공통적으로 관공서나 산업시설, 교통시설이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격 목표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다만 각 공간의 활용 방식을 달리 적용을 하긴 하였는데요.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A 지역의 경우에는 전시 행정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여 공간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A 지역은 현재 전승혁명 사적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지역의 경우에는 폭격의 피해가 없는 공간에 주택이나 건물들을 활용하여 포로 수용소, 전제 및 수용소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셨던 이제 이정식 선생님의 회고를 보면 이 C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오히려 해방 직후보다 고깃국도 먹고 쌀밥도 먹었다는 그런 회고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가 없었던 공간이지만 지금 화면상에서 B와 C 지역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곳은 이 화면상의 B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가 없었던 공간이지만 주택지가 조성되었던 공간에 생필품 시장이나 학교 등을 설치한 경우였습니다. 네. 그 다음 전략적으로 공간을 활용했던 북한은 전쟁 중에도 도시복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1950년 말부터는 평양 전반에 대한 도시복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복구 계획은 당시 소련에서 유학 중이었던 건축가 김정희가 귀국한 뒤 주도하여 작성하였으며 1951년 초반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951년에 작성된 평양시 복구 계획은 폭격 양상에 따라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초기안과 다르게 폭격이 심하게 이루어진 공간에 집중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두 개의 신화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후 복구 기간에 파괴된 도시를 수도로 건설해 나가는 평양의 도시 재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변화한 민주수도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국가 정책에 따라 중심, 즉 상징 공간이 조성되어 가면서 나타난 공간의 단절과 그 이외 공간들이 가지는 공간의 연속성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951년부터 평양 복구 건설 총계획도를 작성한 북한은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긴 하였지만 이를 정전협정 이후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교육, 경제, 산업 등의 재건 방향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도시재건의 사업 특성상 정전협정 이후 발표된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의 단계에 맞게 수정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계획안이 수정된 이후 1954년까지도 평양의 도시 재건 사업에는 눈에 띄는 결과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당시 건설 자재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53년부터 진행되었던 일부 도시 재건 사업들은 주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의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 복구 사업 실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쇄신하기 위하여 54년 4월 인민경제복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양의 도시복구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양의 다른 도시들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54년에는 평양시 복구위원회 결정 2호, 55년에는 4호를 결정하여 구체적인 건설 목표와 완공 시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건설 목표 집중된 공간이 현재까지도 북한을 상징하는 공간인 김일성 광장과 스탈린 거리, 현재는 이제 승리 거리라고 불려지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스탈린 거리 일대는 평양복 총계획도를 개정을 주도한 김정희의 도시 중심 구성 요소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데요. 그가 주장한 도시 중심의 구성 요소들은 현재 이제 도시 디자인 전공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징거리라는 것의 구성 요소와도 일치하는데 요소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의 그 광화문 세종로와 김일성 광장 일대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김일성 광장을 사회주의의 상징으로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설계에서의 조건들이나 조성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명하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설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주의적 요소 보다도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당시 평양의 도시 구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김일성 광장의 경우 몇 차례 시안이 수정 작업이 있었고 광장과 대동강의 연결 지점과 인민대학습당의 위치, 건물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승리거리인 스탈린 거리는 중앙광장과 이어지며 모란봉 공원과 중앙대극장, 현재 평양대극장을 연결해야 하는 45m의 도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간혹 몇몇 연구에서 스탈린 거리를 일제시기 서선 합동 전기 전차의 노선을 확장한 도로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일제시기 전차 노선을 따라 조성된 거리는 현재 대학습당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고 스탈린 거리는 이전에 없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복구 기간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도 평양의 재건 공사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애로사항들에 따른 지속적인 계획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여러 차례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1954년 김일성 광장과 스탈린 거리는 결국 8월 15일 이 광복절 기념식 이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양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관과 장속성을 가진 공간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상징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 공간이 새롭게 조성된 것과는 반대로 노동력의 동원 방식에 있어서는 모범 그리고 초과 완수를 강조했던 해방 직후의 동원 방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김일성 광장과 스탈린 거리가 인민을 위한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인민들의 자발적 노력 동원이라는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산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김일성 광장 변화 이외에도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원조로 도시 경관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시작은 주택 양식의 변화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색지화식 주택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다층 주택과 1층에 상점가를 둔 주변식 배치의 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관이 변하지 않고 도시의 장소성도 변하지 않은 공간들도 있었는데요. 경제 회복과 성장이 중요했던 전후 복구 시기에 북한은 새로운 도시계획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새로 형성된 주택 구획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있던 공간들을 다시금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가진 연속성은 산업시설의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후 복구 시기 경제 회복을 위하여 평양에 있던 여러 공장들은 가장 먼저 복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인 일제시기 산업시설이 위치했던 공장 분포와 초록색 네모인 53년에서 56년 복구된 산업시설의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후 재건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및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 광장이 우선적으로 복구 계획할 공간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외의 공간은 배제의 논리하에 공간적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주도하는 도시 개발이 공간 그리고 특히 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8월 전원회의 사건 전후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진 평양 속도의 신화가 사실상 단순한 성과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계획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동원 체제, 노력 경쟁, 그리고 보상 시스템이 모범 표창이라는 것과 결합되어 천리만 잠옷반 운동이라는 노동운동과 결부된 북한의 독자적인 사회 시스템의 결과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평양의 도시개발도 강력한 중앙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소련계와 연안계의 건축가들이 숙청되면서 김일성은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설계의 표준화, 시공의 기계와 건재 생산의 공업화를 기초로 한 조립식 건설을 평양 도시계획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초과 완수와 미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미달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였고, 초과 완수에 대해서는 모범이라는 표창을 하도록 하여 노동력과 기술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건축 설계가들 또한 이에 호응하여 1958년 초 평양시 건설 일꾼 열성자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및 건설 자재를 절약하기 위하여 결의하고, 또한 더 절약할 수 있는 시공 방법과 건재 생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인한 건설계의 숙청 분위기가 종식된 1958년을 기점으로 평양 도시계획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8년 이전에는 중심 공간의 계획이 집중되어 이외의 공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공 방법도 일제 시기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반면 8월 전원회의 이후부터는 조립식 건축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변하게 되었고, 더 효율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설계 방면에서는 표준 설계안이 도입되어 주택 구획 계획과 주택 및 공공시설 설계에도 표준안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재안의 부분에서는 평양에 콘크리트 블로크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석회석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탄재를 활용한 경량 콘크리트 연구를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부재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천의 현장을 조직하는 등의 개발을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방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단 흐름식 시공 방법, 수평식 시공 방법, 작업구역별 시공 방법 등을 연구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계단 흐름식 시공 방법이 기중기를 이용한 블로크 조립식 건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공 방법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현재까지도 전후복구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평양 속도는 바로 이러한 이제 기술적 발전과 성과에 대한 압력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나온 결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찬란한 성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속도와 성과에 대한 압박은 곧 질 제고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59년부터는 건축물에 대한 질 제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생산 분야에 적용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평양 도시계획 사업 또한 다시 새롭게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기술의 혁신과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사상 투쟁, 그리고 노동력 동원 운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평양에 작용한 결과 14분의 아파트 한 호를 완성한다는 이제 평양 속도라는 신화를 완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속도를 중시하던 도시개발 사업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 그러니까 즉 질재고를 한다는 이제 의미에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결합하면서 결국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의 목표 과제를 조기 완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양에는 인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현대 조선식 건축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이 적용되었는데요. 현대 조선식 건축 양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북한식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이 예술 자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본래 목적이 있지만 이게 북한에 적용되면서 사회주의와 전통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굴절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의 현대 조선식 건축이라는 양식으로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 준공된 현대 조선식 건축 결과물이 현재까지 팔짝지붕 건물로 대표되고 있는 평양 대극장과 옥류관입니다. 이 두 건물은 북한식 현대 건축이라는 이 양식을 투영한 건물이라는 면에서 나아가 인민경제계 5개년 계획의 분위기 속에서 건설의 속도적인 측면 및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라는 노동력 동원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당시 북한의 전체적 사회 분위기가 투영된 건축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방 직후부터 수도의 기능을 담당했던 평양은 근대 도시계획, 북한의 건국, 그리고 전쟁, 재건이라는 장기사적 관점에서 소련을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제, 정치적 영향과 일제가 남긴 물적, 인적 유산, 그리고 북한 내부의 자체적인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근대 도시의 바탕 위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도시계획과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건축기술 원조 등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저의 연구는 평양이 가진 로컬리티 자체는 사회주의 이념만으로는 일반화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산물이고 역사가 남긴 물리적 유산과 도시계획의 주체들 그리고 도시계획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변화 등이 중첩되어 구성된 것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